네, 오늘 장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랙컨텐트 윤진 대표,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시장 개장하기 전에 낭보가 나왔죠?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뭔가 합의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유가 많이 빠졌죠. 유럽 증시 좀 올랐죠. 자, 일단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부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선물지수 그리고 유럽 증시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듯해 보였지만 다시 한번 또 번복하는 모습의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란도 조금은 더 협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조금은 이르다라는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뉴스 한 줄 한 줄에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지금 WTI 유가도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S&P 선물이라든지 나스닥 선물 지수가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그들의 노이즈는 그들의 노이즈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시장의 수급은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도 아마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면 다시 $100 위로 올라왔네요. 현재 배럴당 103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1시간 전만 해도 $100 아래였던 모습을 제가 다 확인했는데 그 사이에 말씀하셨던 대로 임박했다는 그 미국 악시오스의 보도에 조금 배치되는 내용들의 보도들이 또 이어오면서 시장이 또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현재 이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전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워딩 중 하나가 안정된 고유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행보를 보시면은 $110를 넘어가는 움직임의 유가가 나오게 WTI 기준으로 $110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뭔가 이란과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진행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90 언더까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이란과의 어떤 접점되는 부분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다시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핑퐁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코의 어떤 움직임들을 중앙점을 기준으로 좀 보면은 거의 이제 평균가 95 정도를 맞추고선 그 아래로 진동시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게 고유가를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과하게 만들지 않는 선 내부에서 미국이 국익을 취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란과 미국이 진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모즈타바도 다시 이제 복권이 가능한 수준으로 뭔가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긴 했는데 사실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핵에 대해서는 이란이 아직까지도 어떤 강력한 포기 이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에 대한 포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굳이 이란과 합의를 완벽하게 종전으로 끝냈다라고 발표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냥 휴전 상태 혹은 이 약간의 접점이 진행되는 상태를 그냥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 입장에서도 그럴 상황이 높고 만약 정말 이게 종전 국면으로 완벽하게 끝나거나 어떤 합의가 완벽하게 일어나려면은 핵에 대해서 누구 하나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번에 더 추가적인 타격이 있지 않는 한 현재 시점에서 완벽한 종전 국면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미국이 컨트롤하는 범위 내에서 유가와 인덱스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메인 증시 입장에서는 유가나 어떤 이란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선 독자적인 플레이들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란 매체들의 보도는 좀 결이 다릅니다. 미국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데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정적 기류에 대한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건 유가인 건데 유가가 어쨌든 훅 떨어졌다가 지금 또 오르고 있지만 이 상황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예전처럼 확 낮아지긴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빠르게 끝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이제 장중의 변동성을 보셨다시피 배럴당 80불까지 하락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물리적으로 생산량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부분 혹은 생산량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체크할 게 아니라 여기에 그 걸프국 주변의 나라들까지 도와줄 거냐 아니면 같이 생산을 할 거냐 네.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럴당 80불까지는 저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이전의 수준, 그러니까 배럴당 50불 후반대, 60불 초반대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최소 6개월은 걸린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유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압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표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 또 물가에 대한 압박들이 좀 생겨요. 이게 언제든지 또 시장의 변수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좀 네. 알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전 유가가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건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오펙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러면 UAE가 생산량을 아주 크게 늘린다. 500만 배럴 이상으로 크게 늘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유가가 떨어질 요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종전 협상에 대한 키워드와 맞물려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가격을 낮출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유식, 그러니까 지금 배에 태워서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물량들이 순식간에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리게 되면 당연히 유가의 가격은 좀 내려올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네.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같이 증산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더 빨리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치킨 게임 하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면서 감산을 하느냐? 여기에 좀 따라 달려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에 지금 확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저는 가는 것을 좀 두고 우리가 매매 전략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주식 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역시 미국 이란 종전 합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스, 이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좋은 소식들, 호실적에 대한 반응,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오늘장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장초반 상황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고, 특히 이제 시설 투자 기반의 HBM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GPU, CPU까지도 굉장히 좀 빠르게 다른 부품주까지도 넘어서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맥락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ETF들 전반적인 매수세를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치게 만드는 그런 모멘텀을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사실 글로벌 상장되어 있던 반도체 ETF나 뭐 국내 상장되어 있던 ETF나 레버리지까지도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뭐 중간에 조정은 발생하겠지만 지속적인 자산에 대한 유입 축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향시킬 만한 실적 발표가 매 분기마다 일어날 수는 없음에도 너무 과한 성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HBM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런 부분만큼 이제 연간 CAGR로 치고 올라가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매 분기마다 다운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장 급등 보이고 있는 뭐 AMD나 이런 친구들은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 상승까지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태수 본부장님, 네. S&P 500이 7,300선까지 네. 올라섰습니다. 정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승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좋은 상승인가 참 고민이 되는 게, 기술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해서 또 분산 투자를 또 많이 해주신 분들은 오히려 지수의 수익률을 지금 계좌의 수익률이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정도로 한쪽으로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미증시의 특징인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 최근 4월달, 5월달의 어떤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여기에 반하는 전략을 좀 세우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쫓아가는 전략들을 좀 세워야 하는데, 참 쫓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려운 거죠. 네. 물론 이제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싸우고 있죠. 하루 강했으면 또 하루 약하고 또 한쪽이 강했으면 또 한쪽이 빠지는 그러한 시소 게임 양상을 보이지만 그들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낙수 효과를 받는 칩메이커 관련 기업들 혹은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시게이트, 샌디스크가 거의 차지를 했다면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인텔, AMD, 브로드컴, 퀄컴 우리가 약간 좀 등한시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또 주요하게 보지 않았던 종목군들까지도 이제는 막 시세가 워낙 무섭게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라 네.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더 높여 보셔야 되는 지금의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높은 가격대에 우리가 추격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분할의 횟수를 좀 늘려서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기술주와 관련돼서는 분석을 또 아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개장 전에 또 그 고용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4월 ADP 민간 고용이었는데 일단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문제 없다는 게 직간접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이제 상회치도 발생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예측치 대비해서도 공격적인 성장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도에 대규모 이제 해고 조치가 있었던 11월달 수치보다도 더 상회하는 수치의 공격적인 고용 지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업률까지도 오히려 다운되는 그런 발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는 가장 큰 국면에는 트럼프 정부가 교체되고 나서부터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미국 내 공장 건립들이 실질적인 고용 채용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T 인력들이 그냥 복귀된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장들이 가동 시작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스타트 단계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부 인력들을 추가 고용하는 수준까지도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소비 판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악화되는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발생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커버리징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덱스 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에 가장 핫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또 우리 서학개미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꼽자면 AMD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뭐 지금 주가는 거의 18%, 19%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실적부터 좀 짚어보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아했을 때도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좋아하는 이유도 가장 마진율이 높은 쪽의 부품이 잘 팔려서이지 않습니까?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양 CPU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마진율을 남기면서 판매량도 높은 지금 상황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적도 실적이고 주가도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엔비디아의 GPU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양을 한 번에 처리한다.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은 속도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100%라고 봤었을 때 여전히 인텔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70이고요. AMD가 지금 이번에 좀 확인을 한 게 30%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0%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5% 상승을 한 부분. 그러니까 인텔의 점유율을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인텔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플랫하게 지금 점유율을 이어왔는데 그 외에 어떤 기업들의 점유율을 AMD가 속속들이 가져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커져가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진율이 높은 사업성적인 부분, 데이터 센터의 부분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만약 다음 분기에 인텔의 시장 점유율도 AMD가 갖고 오게 되면 아마 제가 AMD 이야기를 2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가성비,
가심비로 지금 인텔의 제품도 물론 좋지만 AMD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그 흐름은 지금 계속 흥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AMD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도 저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상승을 하지만 다들 시선이 엔비디아는 당연히 좋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덜 오른 쪽으로 좀 많이들 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AMD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은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AMD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양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리사수 최고 경영자의 말을 들어보면 올 하반기부터 더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거다. 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시장에 또 던졌단 말이죠. 윤 대표님, 어떤 부분 관전 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AMD가 그나마 엔비디아 대비해서 확실히 앞서 있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는 유일하게 이제 CPU와 ARM 프로세서에 대한 처리 능력,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인데 제가 데이터 자료를 하나 좀 가져오긴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AI 칩셋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병목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면은 사실 AI 칩셋들 내부에서 가장 이제 병목이 큰 거는 원래는 이제 COWS TSMC가 진행하고 있던 패키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의 병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AI GPU, 그다음에 CPU에 대한 병목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사실상의 공격적인 병목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칩셋 관련된 부품들도 다 공격적인 병목이 발생하고 있어요. 2위를 차지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 부문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CPU에 대한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던 AMD와 그다음에 ARM까지도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프로세서들에 대한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인텔, AMD, ARM 관련된 3사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주목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 작년도에 HBM 관련된 부분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인덱스가 상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효과를 지금 AM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HBM 대비해서는 CPU에 대한 병목이 높지는 않다라는 점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실적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보시면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상승은 보이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그걸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안정화를 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정도의 피벗을 줄 만큼의 실적 발표는 아직 못 내고 있다라는 점,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CPU의 시대로 접어든 건가요? 자,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많은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뜨겁고 계속 돌아갑니다. 네. GPU, DRAM, 낸드, 이제 CPU, 뭐 광통신, 뭐 더 얘기해 볼까요? 뭐 이제 투자 비중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좀 처질 것이냐,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GPU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PU에 투자를 하는 것 혹은 에이직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네. 엔비디아를 배제한 상태에서 비중을 나누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생태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엔 엔비디아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관심도가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쪽으로 옮겨간 거지 여전히 기술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20에서 30%는 저는 GPU의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상태에서 네. 나머지 10 정도를 한쪽에서는 메모리 쪽, 저장 쪽에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CPU 쪽도 한번 좀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에이직 반도체까지 담아내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이제 그 유사 섹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의견은 엔비디아 더하기 A, 엔비디아 더하기 B. 하지만 엔비디아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자, 이건 윤 대표님께도 비중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사실 비중 밸류에이션을 저희는 오히려 측정 지표로서 엔비디아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보유된 이제 M7 관련된 ETF들이나 주요 이제 칩셋 ETF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개별주까지 만약에 내려가서 보려고 한다라면은 그 언제나 비교의 대상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뭐
PSR이 됐든 어떤 지표가 됐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매칭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기업을 평가하실 때는 당연히 동종업종으로 묶여있는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놓고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추가 편입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제 AMD나 뭐 ARM이나 인텔이나 다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뭐 PR이 됐든 PSR이 됐든 간에 어쨌든 엔비디아 대비해서도 지금 과비중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중에 대한 밸런싱은 한번 조정이 ETF들 내부에서도 일어날 거고 액티브 ETF들 혹은 펀드들에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중에 대해서는 한번 체인지가 될 거는 감안하시고선 플레이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투자 전략, 비중 안배까지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애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플과 관련해서 실적도 나왔고 아이폰 판매량이 나왔는데 역시 아이폰은 아이폰. 이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와 아이폰 17 프로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 2위, 3위. 네, 탑3를 다 먹었군요. 역시 애플 걱정은 하는 게 네, 아니었던 얄밉지만 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사실 이제 전해지고 있는 소식 중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TSMC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이제 좀 낮추고 싶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지금 거론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AI 산업의 확산성이 지금 수급의 확산성이 더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TSMC는 지금 엔비디아 물량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TSMC에 굉장히 많이 맡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TSMC의 비중을 좀 줄이고 우리는 파운드리를 찾아 나서는데 지금 거론이 되는 게 또 삼성전자와 함께 인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지금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서 몇 프로 올랐는지 봤더니 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여름이었는데. 벌써 1년이 안 된 사이에 인텔에 대한 주가도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그 리프탐 CEO가 백악관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여기저기서 인텔에다 일감을 몰아주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설로만 끝났던 게 인텔이 과연 그들이 물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수율, 생산성이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본인들이 수율 90% 이상까지 올려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다 보니 애플의 이 이야기에 지금 인텔이 가장 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TSMC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줬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연간 약 20조 원 정도의 규모를 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인텔에다 주지 않고 20-30%만 준다 하더라도 인텔은 갑작스럽게 한 5조에서 8조 정도의 매출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적인 부분으로 봐도 애플이 앞으로 인텔과의 협업을 하면 뭐 애플보다는 인텔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또 이렇게 된 레퍼런스가 쌓인다라는 거죠. 인텔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과소평가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애플이 인정한 기업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에 애플 실적은 애플의 주가보다는 오히려 인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끌었던 포인트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이 뭐 예를 들면 시리의 AI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왜 아이폰은 계속 잘 팔리는 걸까? 좀 의아하기도 해요. 아직 하드웨어 시장에서 AI에 대한 어떤 소고력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덜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윤 대표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특이한 점이 제가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두 개를 다 쓰거든요. 네. 이걸 좀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이폰이 되게 지금 시점에서 17 나올 때 뭐 저거 디자인 되게 삼성에 비해서는 큰 혁신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폰 유저들 내부에서는 이번 17은 상당한 혁신이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체인지도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호환성에 있어서도 이제 얇은 두께감 때문에 사실 이 케이스에 대한 어떤 니즈들도 굉장히 이전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캐파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최근에 이제 12월 마감 기준으로는 원래 이제 12월 달 기준의 매출은 애플은 항상 이제 최고점을 찍는 그런 매출을 그려내고요. 그 다음 분기에서 이제 급감하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이번 급감 때는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0%가량 높은 급감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떨어졌는데 떨어진 수치 자체가 그 전
년 대비해서 20%가량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닥이 매트리스가 그만큼 20%만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공격적인 유저들의 구매량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될 게 TSMC에 대한 어쨌든 이제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이익에 대한 감소가 공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컸었는데 네. 오히려 그 전년도 대비해서 이익에 대한 감소폭이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 많이 줄 알았는데 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애플에 대해서는 지금 호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존 터너스까지 도입이 되면서 네. 공격적 프로덕트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메모리 3사 질문으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시총 7천억 달러 돌파했고 오늘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메모리 3사의 운명, 주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흥미롭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밸류상으로 보면 삼전과 하이닉스가 계속 마이크론을 쫓아가는 형국이긴 한데 네. 언제 앞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는 앞지를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혹은 그 주변 기업들이 많이 더 도와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칩 경쟁에서 혹은 AI 산업 경쟁에서는 사실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빠르게 더 고사양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공급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미뤄봤었을 때는 생산 캐파량 그리고 그 칩에 대한 스펙 기준으로 봤을 땐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최근에 또 TSMC가 이 설비 투자하면서 또 생산 캐파를 늘리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을 비롯해서 보면 아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저는 너무 이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들이 최첨단 공정을 이렇게 늘렸다는 것은 결국엔 애플과 엔비디아 혹은 AMD 글로벌 빅테크들의 최신 칩을 향후 2, 3년치 정도는 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늘리는 확대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이걸 큰 틀로 보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우리가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조정은 우리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블랙컨 테이컨트 윤진 대표,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현재도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1% 이상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장 투자의 시작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